토양관리법 2번은 1년생 작물, 1년생 작물 관련된 얘기고요. 1년생 작물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육이 빨라요. 생육이 빠르고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그 타이밍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고, pH, EC, 비료 관리 이렇게 3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다 양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pH 관리는 이제 요런 기계를 쓰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면 요런 조금 리트머스지 같은 걸로도 이제 조정을 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우리 요 부분에 나오는 거, 이거 옛날 시비청서네요. 이렇게 pH가 낮거나 높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개간을 하기 전에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측면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pH도 사실은 계속 변합니다. 그 안에서 그 토양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관리를 해줬다고 해도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 변하는 폭을 여기 안에서 여기 지금 6.1에서 6.5까지 이렇게 가둬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 거거든요. 계속 변화하고요, pH를. 그러면 pH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pH 교정을 할 때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랑 비슷한데 양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소석회 5포, 아까는 뭐 사질토라도 10포였죠. 근데 좀 양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염농도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긴급 시에는 이제 pH가 낮았을 경우에는 석화포약이라는 거를 쓰는데, 소석회를 그냥 그 양대로 넣어서 물에다가 물에 우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놓은 다음에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물에 녹아 나오는 석회액을 상등액만 10배 희석해서 관주를 할 때 거기다 섞어주는 그런 형태로 석회포획을 사용하고요. 이제 pH가 너무 높다.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료 관리를 이제 조금 산성화를 시키는 비료들을 이용을 하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연산을 이제 물 5리터에 녹여서 5톤, 그러니까 1000배로 희석을 해가지고 1.2kg를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이제 그 관주를 할 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pH 교정이 이제 막 아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돼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인산완충액이라는 거를 씁니다. 요즘 이제 농가원에서는 인산완충액을 지금 많이들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 있지만 요게 1인산가리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2인산가리라는 거고요. 요거를 1대1로 섞으면 6.9짜리. 그러면은 이게 높던 낮던 그냥 다 쓰셔도 되고요. 얘는 좀 낮을 때 쓰는 거죠. 이제 1인산가리를 적게 하고 2인산가리를 많이. 근데 농가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저는 권장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왠지 아시는 분? 얘는 몇만 원이면 사는데요. 얘는 몇십만 원 들어요, 한 포에. 뭐 몇십만 원짜리더라고요, 한 포. 그래서 함부로 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pH 높을 때는 구연산 쓰시고요. pH 낮을 때는 저희 아까 석화포야액 쓰세요.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싼 거라. 그 pH가 이제 높거나 낮을 때 어떤 피해가 있냐. 이제 1년생 작물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잎이 황화되거나 이렇게 죽을 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이고 토마토인데 7.6이고 6.2 상태였을 때 pH 때문에 왜 이런 얘네들이 이렇게 생육 장애가 오느냐. 얘는 이제 미숙 유기물이 들어가서 산소 소모가 환원 상태로 이제 조장이 돼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 가스 또는 아질산 가스, pH가 낮으면 아질산 가스, pH가 높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서 지금 잎을 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육묘기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질산으로 이제 극복을, 이제 질소질이 이제 다 날아갔으니까, 날아가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질산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질산 아니고 저기 그 구연산이나 하는 유기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상태를 보고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씨 관리는 이제 이씨는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그 양분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지멘시퍼 미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무슨 비료가 녹아 있는지는 몰라요. 무슨 비료가 녹아 있는지는 모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온화가 돼 있어 거에 대한 전기 전도도, 물의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은 질산태 질소가 가장 많고요. 한 70% 이상, 거의 70%, 80% 이상이 되고요. 경작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황산이온하고 염소이온이 좀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과수보다도 오히려 더 잘 버팁니다. 이씨에 대해서 내염성 작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 버티고요. 하지만 관리는 해줘야겠죠. 특정 성분이 이제 집적하면 이렇게 허옇게 끼는 현상들. 얘가 이제 허옇게 끼는 거는 외관상으로 안 좋은 거겠지만, 물리성 저하는 분명히 되겠죠. 토양 물리성 저하는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물을 흡수를 못해요. 아까 나왔던 비슷한 단위가 나왔는데 33kPa에서 50kPa 정도가 딱 물을 흡수하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염농도가 높아지면은 1지멘시퍼미터당 16kPa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물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힘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작물이 물을 못 빨아들여서, 그래서 작물 생육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염류장애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수량 감소 효과는 지금 딸기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민감한 편이고,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게 염농도에는 조금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딸기, 당근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토마토, 시금치 이런 애들은 좀 비료 팍팍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이거는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쭉쭉쭉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보통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퇴비도 생각보다 염류장애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데, 토양 이씨를 낮추면은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물을 잘 흡수해서 이제 유리하지만, 이제 짭짜리 토마토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염농도를 높여가지고 내생 그 물질을 좀 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거든. 재배 방법 중에서. 그래서 수확기 때는 이씨를 조금 높여서 양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 내생 물질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생 물질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씨가 높아지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일단은 담수 제염법, 객토, 심토 반전, 흡비작물로 빼내기 다 있는데, 사실은 좀 실효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나마 조금 그 가능성 있는 게 이제 우리 미생물, 유형 미생물 나눠드리는 거, 그걸로 이제 미생물하고 같이 이제 탄소원하고 같이 투입해가지고 조금
염류를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호성 비료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이제 킬레이트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1년생 작물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구연산 수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염이 많은데 단연생 작물이다. 좀 생육 기간이 아니면 좀 길다. 6개월 이상 8개월, 9개월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DTPA를 사용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구연산은 효과는 있는데 빨리 분해가 돼서 없어져요. 유기산이라서. 그래서 좀 생육 기간이 길면 이쪽, 생육 기간이 좀 짧으면 이쪽까지만 사용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비료의 종류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료의 종류하고 양분의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용법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비료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비료의 반응에 따라서 토양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료의 기능에서 질소, 인, 칼륨, 다양한 이제 원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책의 내용에 이제 수록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과수에서는 이제 붕소 같은 게 좀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 읽기는 어렵다 하면은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상식선에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상식선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로 봤을 때. 생산성은 NPK, 품질 향상은 이쪽. 여기다 이제 황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과일 쪽에는 붕소가 되게 중요하다. 요거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다는 못 읽어 교과서로 다 나눠 드렸으니까 다는 못 읽으시더라도 요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처방서 하는 법, 읽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료사분 처방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방서를 받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쪽은 물리성, 근데 토양조사 하시는 분들이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이쪽은 화학 특성은 센터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포오지 않는 한은 분석 내용은 정확한데 이거를 조금 읽고 해석을 하시면 좋지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해석하지 말고요. 센터에서 오셔가지고 담당자한테 문의하세요. 짚어가면서 pH가 이런데 이 정도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굳이 해석하신다고 하면 공부가 취미이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거는 좋죠. 뭐든지. 근데 아니시면은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저는 아직 좀 아날로그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검색하고 하는 것보다 사람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요 밑에 있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비료 사용 처방서니까 비료 얼마 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하실 때 언제 검사하셔야 돼요? 비료 뿌리기 전에 하셔야지. 비료 뿌리기 전에가 언제냐?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 낙엽 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 비료 사용 처방서, 그러니까 토양 검정하시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이고, 이제 여름에 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좀 꼼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전에 비료를 이만큼 주라 그래서 이만큼 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먹었나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검사해 보셔도 무료니까 많이들 검사하세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게 한 2, 30만 원
값어치를 하는 검사라고 하니까 뭐 들어가는 인건비, 시약 하면은 많이들 하시면 이익이고, 일단은 여기서 요거 1번 주시는 거예요. 요쪽에 한 그룹으로 돼 있죠. 그 퇴비하고 소속해. 요쪽을 1번으로 주시는 거예요. 얘는 따로 주셔도 되고 같이 주셔도 무방한데, 저는 따로 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만약에 소석해나 석회고토 같은 거를 주시면은 얘는 pH가 좀 극단적으로 높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미생물들이 일시에 싹 멎어요. 미생물 발효가.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주면은 미생물 발효가 조금 많이 지연될 수 있다. 비료를 쓰려는 거는 미생물들이 어쨌든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나쁜 퇴비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석회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에 석회 들어가야 되니까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석회를 고농도로 확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를 딱 정지시켜서 출하하는 그런 나쁜 비료업자들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냄새 안 나서 얘 부숙 잘 된 퇴비인가 보다 하고서 가져와서 갔다 왔는데, 이제 세월 지나고서 이제 다시 미생물 활동 시작하면은 도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퇴비,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이 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따로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간격은 얼마 정도 띄우냐, 한 보름 정도만 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또 퇴비도 뿌리시는 시기가 겨울철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겨울철이라고만 돼 있지만은 어지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월이나 2월쯤에 뿌리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날이 추운 겨울은 상관없는데, 날이 더운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다 분해돼 가지고 정작 내가 이제 싹트고 할 때는 먹을 비료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퇴비 주실 때는 조금 늦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쯤에. 그렇게 하고, 요거는 좀 간격을 띄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를 주시는데,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소가 43kg고요. 유한으로 주면은 93kg고요. 요게 요렇게 매칭이 돼 있는 거고, 요거 이렇게 세 종류로 주시라는 거고, 복합 비료로 주실 땐 요렇게 주시라는 거고, 지금 유한하고 복합 비료는 질소 기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93kg.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이고, 얘는 그 양분을 공급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밑거름, 웃거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게 돼 있는데, 요즘은 좀 정밀 관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굳이 이제 기비, 추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총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양을 어쨌든지 간에 질소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과수 같으면 화부나 전까지, 7월 전까지, 6월까지 정도. 그 이후에도 이제 질소가 조금씩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급진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5월 시기. 그러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 그 양을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초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시기로 맞춰서 이렇게 정밀 관리하실 분들은 요거를 꼭 기비에 넣고 추비에 넣고 하는 개념보다도 총량 개념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소나 시설 재배 같으면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과수 같으면은 조금 더 주셔도 되고 조금 덜 주셔도 돼요.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나오네요. 생육 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건 1번, 2번밖에 없다. 앞에 거가 알고 싶으시면은 센터로 찾아오시라. 뭐 혼자 독학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 앞에 부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소 유기물입니다. 탄소 있죠, C. 요소 유기물이에요. 플라스틱 유기물입니다. 다 유기물이에요. 다만 얘는 우리가 쓰기엔 너무 분해 시간이 느려. 얘도 플라스틱 이용해 가지고 인공 점토, 인공 토양 계량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고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얘는 이런 애들은 유기물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또 유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은 사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토양에서 쓸 때 이런 유기물의 정의를 알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은 요거예요. 부식물질. 부식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요 앞 페이지를 하나 넘겨버렸는데, 신선 유기물하고 생물체 유기물, 뭐 여러 개 식물의 식별 불가능한 죽은 조직 부식이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 부식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도 유기물이요, 요소도 유기물이요 하지만은, 그래서 책 보실 때 어떤 유기물을 지칭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좀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풀떼기를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진짜 안정화돼 가지고 부식물질화된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책 보실 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부식물질은 뭐 이렇게 부식회니, 부식산이니, 풀빅산이니 해가지고 요런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좋기는 이제 풀빅산이 제일 좋다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 의미가 없느냐? 얘네들 단독으로 존재하지를 않아. 단독으로 농축을 하지도 않고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고, 다만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합성 화합물처럼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 가서 파오고, 독일 가서 파오고, 중국 가서 파오고, 파다 파는 거예요. 파다가 섞어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파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개 중에는 이제 나 풀빅산 함량이 높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체 그 다에 다 풀빅산 함량이 높냐?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장담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좋기는 풀빅산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성질은, 그리고 지금 급하게 넘어와서 지금 몇 가지를 빠뜨리긴 했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교질성 물질이고 분해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토양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기 취한 능, 수분 흡수 능력 큰 거는 아까 전반부에서도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보비력이 높다고. 유기물은 그래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절반 정도 말씀드렸죠. 그 비료의 물질이 되기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질은 그러면은 그냥 일반 통칭한 유기물이고, 양이온 취한 능력, 양분 보유력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부식물질이고, 그리고 토양 물리성 계산하는 거 얘도 부식물질이에요. 아까 여기 선생님 설명드릴 때 그 구조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가 이런 보통 책에 나오는 떼알 구조라고 하는, 보통 도대체 떼알 구조가 뭐야 하는데, 그 떼알 구조라는 그 구조를 만들 때 쓰는 재료가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떼알 구조, 그러니까 토양 입단화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칼슘이나 철 이렇게 저 양이온들이 이제 가운데 서고 양쪽에 점토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 사이를 유기물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뭉텅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가 됐지만 그 사이에 작은 덩어리들의 집합이 된 것들이 이제 유기물로 이루어진 또는 저기 입당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모식을 좀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가 없는 거고 구조가 이제 알갱이들끼리 망우리 져서 이렇게 몽울몽울 져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그 그림이 빠졌네. 그냥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 입당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요 작은 틈새 구멍들에는 물하고 양분이 저장이 되고요. 이 큰 덩어리가 이루어진 요 사이, 이 큰 덩어리와 큰 덩어리 그 사이 통로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토양은 흙, 물, 공기를 함유해야지 작물을 기를 수 있다고요. 작물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세 가지 요소, 3상을 다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농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덜 갖춰지면은 내가 물을 못 보유한다든지 내가 아니면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기 통로가 없다든지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제 작물을 기를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점토에 붙어요. 그러면은 모래 땅에서는 하는 일이 없냐? 모래 땅에서는 유기물이 하는 일이 없냐? 점토 없이 그냥 점토 토양계량제 안 넣고서 모래 땅에 그냥 유기물만 넣으면은 하는 일이 없냐? 하는 일 있죠. 하는 일은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유기물 자체가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요런 정도의 기능은 해요. 구조 형성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물 보유 능력을 높여주고요. 모래 땅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질 땅에서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모래 땅에서는 수분 보유 능력을 가져주고. 그리고 화학성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량 요소, 미량 요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양분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완충 능력 아까 말씀드린 건 pH하고 독성 물질에 대한 거죠. 근데 온도 완충 능력도 해요. 온도 완충 능력도 해가지고 온도가 너무 내려가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해줄 수 있고요. 아까 pH 완충 작용은 말씀드렸고, 오염물질 염 농도에 대한 완충 능력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토양에서 유기물은 물리성 개선은 요거는 점토, 요거는 모래땅, 화학성 개선에서는 안정화시키고, 이게 무슨 뜻이죠? 질소는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거는 금방 사라지지만 유기물 형태로 토양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안정화해서 용탈을 방지하고 흡수를 촉진하는 거는 인산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화를 시켜서 인산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유기물이. 온도, pH, 염농도, 유해 성분 불용화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유기물의 역할은 이렇게 하고요. 그럼 유기물의 사용은 아까 근데 토양 개량하는 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유기물 사용상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모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데, 그래서 꾸준한 공급을 하셔야 되고 용도를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앞에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유기물을 그냥 유기물이니까 유기물이 이거 해도 좋대 저거 해도 좋대 그게 아니고, 이 유기물은 여기에 쓰는 거고 이 유기물은 저기에 쓰는 거고, 책에는 그냥 유기물이라고 써 있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유기물 증진하는데 뭐 몇 년을 들이부어도 계속 이제 제재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논에 볏짚을 넣었더니 증진하는데 42년 걸렸대요. 밭에서 20년 걸리고. 유기물 이제 점진적으로 높이는 거. 여러분들 토양검정 12처방사에 2%, 뭐 2.5%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를 높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유기물은 계속 온도에 따라서 계속 분해가 돼요. 부식물질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100g이 1년 후에는 이산화탄소 60에서 80%가 하늘로 날아가. 하늘로 일단 날아가. 하늘로 날아가고 그 중에 남은 애 중에서 일부 부식물질이 돼서 조금 오래 남고 이제 얘네들은 비부식물질이 돼서 얘는 이제 날아갈 후보군이고 이제 토양 미생물 한 3에서 8% 미생물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럼 유기물을 자꾸 이렇게 없애는데 온도, 수분 최적의 조건이죠. 장마가 온도와 수분을 맞춰서 우리나라는 장마가 유기물을 싹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그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부식물질이 많은 이유가 춥고 건조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유기물들이 쌓이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장마 한 번만 지나고 나면 싹 다 날아가요. 유기물, 우리가 준 유기물들이. 그 조건을, 기후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터리도 쳐줘서 공기도 이제 불어 넣어주고. 그래서 많이 분해된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분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넘어가고, 그래서 요쪽이 이제 분해가 느리고 요쪽이 이제 분해가 빠르고, 그래서 분해가 빠른 애들을 잘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그럼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비료로 쓰는 애들은 쉽게 분해되는 애들, 아까 전에, 그리고 토양 개선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는 왜 비료 성분들, 퇴비 또는 그 유박 뭐 이런 것들은 이쪽 유기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토양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부식물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이쪽 물질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기물이 만병통치약은 근데 또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닌 게 유기물을 과다하게 넣으신, 나는 이제 유기물이 뭐 보니까 다 좋아. 보니까 써져 있는 게, 책에 써져 있는 게 다 좋아.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많이 넣으면 좋은 거냐 하면 과다할 때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질산태질소 용탈, 그리고 대공극이 많아져서 지하수도 오염되고요. 그리고 혐기성 배수 불량지에서 같은 경우는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항이고요. 미숙 유기물이 많으면 산소와 질소를 경합한다는 거. 용적 밀도가 낮아서 작물이 도복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절대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못 되는데, 그 북미 같은 데는 유기토양이라고 있어요. 30%가 이제 유기물로 이루어진 토양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긁어 오는 건데, 이제 유기물을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가벼워서. 흙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나무들이 바싹 엎드려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얼추 된 것 같고요.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봐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미리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이제 그래도 뭐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통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